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새해가 왔나?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1월 1일이 일요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주식시장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을 맞았지만 전혀 지난 연말의 약세장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힘없이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글로벌 증시에도 이어질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 있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새해 맞이의 한창인 모습이고요. 뉴욕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증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개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였는데 의외로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반등하면서 새해에 대한 조금 희망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새해 맞이에 나설 수 있을지, 새해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있었던 이슈들을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4분기 40만 5천 대 납품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바로 테슬라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세무사님,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시장은 만족을 했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새 오픈하면서 전기차들의 인도량이 전 세계 시장의 뉴스에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표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4분기에 보면은 지금 43만 9천여 대 정도 생산을 해가지고 그중에 40만 5천 대를 납품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전체를 봤을 때 136만 9천 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그중에 131만 3천여 대를 납품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게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수준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근데 다만 기대했던 수준은 많이 못 미친다. 팩트셋 같은 데에서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사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도 분기별로 봐서는 한 12,600여 대가 모자라고 그리고 전체 2022년도 전체를 봤을 때도 11,300여 대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경제학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2022년 동안 한 7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억 600만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1월 25일 날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1달러 24센트 정도 그리고 매출은 255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의 기대치에 맞춰질지 최근에 이제 시장 기대치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게 비중 확대 등급을 이제 되풀이하면서 그러면서 주당 250달러로 목표가를 좀 낮췄어요. 지금 최근에 목표가 낮추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12월에서 1월 달러 넘어오면서 매수 등급에 있던 기관들의 약 68%가 매수 등급을 이탈했습니다. 매수 등급이 68%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막판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해 내내 너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4분기 배송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전기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전기차 업계의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다만 이제 SUV 분야하고 고가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견고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커요. 지금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 것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금 어떤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측에서도 지금 얘기를 한 게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어떤 코로나 확진자들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딜리버리라든가 아니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금 연초부터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쟁이 좀 되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가 40%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보면은 BYD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50%나 증가를 했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50% 늘었고요.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에도 51% 증가했습니다. 샤오풍 같은 경우에도 94%나 증가를 했고요. 뭐 다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냐면은 중국 보조금이 12월 31일로 끝났어요. 이제 며칠 전에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혜를 좀 받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잘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는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하고 유럽 시장 진출 때문에 공장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시대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SUV 쪽 시장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닛산의 아리아라는 제품이 43,000달러대 정도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신차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쉐보레의 블레이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에퀴녹스도 또 여기에 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2023년도 IPO 대박주로 기대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베트남의 빔페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4만 달러 초반대로 또 SUV를 내놓을 예정이라서 이런 SUV 시장으로 이제 옮겨가는 기존의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을 이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듯이 이런 시장들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차 시장 지금 보면은 GMC의 허머가 있죠. 허머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버전으로 단종됐다가 이제 새로 전기차로 변신해서 나왔는데 이 모델이 굉장히 지금 인기 그 예약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다가 현대차도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GV70 모델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EQ2라든가 아니면은 볼보, 렉서스 이런 지금 회사들도 고급 모델들을 또 출시할 예정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뭐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쟁 심화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SNS에 대한 규제입니다. 다들 아마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뭐 메타 플랫폼스뿐만이 아니라 스냅 같은 기업들, 뉴욕 증시에 좀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SNS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규제 움직임이 다시 한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 하원 의원, 그러니까 마이크 갤러거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틱톡은 디지털 펜타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펜타닐이 뭐냐면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요즘 오남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연말에 미국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틱톡 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틱톡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틱톡을 아예 미국 사업부의 강제 매각 방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틱톡을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 목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로 지난해에 좀 이름을 알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SNS 플랫폼이 더욱 투명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틱톡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유튜브 대부분이 유사한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규제 당국이 이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조금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치 지금은
안전벨트가 없이 자동차를 탔던 1960년대와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규제 움직임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의회에서도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상원 의원 에이미 클로버샤라는 의원이 2023년 더 많은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독점금지법 같은 빅테크주 규제 법안이 크게 통과가 되지 못했던 한 해였는데요. 올해에는 확실히 목표가 이 법안 중 하나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현재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주가 상당히 좀 갈 길 바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규제 움직임까지 묶여서 조금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지 세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볼 때 규제 쪽보다는 사용자들의 어떤 필요성이 얼마나 지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나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SNS 규제의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은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가지고 기술 유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젊은 층의 문화적인 인식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마치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제 일부 젊은 층에서 뭐 우길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인식들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기술을 노출시킨다는 아니면은 인적 자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자 이제 하는 정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크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인 요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은행들의 온라인 결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벤모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 2022년도에 7,770만 명 정도로 사용자가 늘어날 것 합니다. 근데 이게 2015년도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2015년도에 불과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유럽은 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 개인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은행에 넣어서 결제하도록 하는 기간만 해도 한 7일에서 10일 걸리는 이런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핸드폰으로 결제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인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모바일 월렛이라는 그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게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봤더니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2배 이상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는 애플과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어떤 결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미국이 규제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수준에서 규제가 진행될 전망이고 이거는 한국 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별 불편함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제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은 그거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되는 거지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 자체를 제어하려는 측면은 아니고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모바일 환경의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더 크게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다행이네요. 규제라는 것이 이제 SNS 기업들을 계속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세계 3분의 1의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수수께끼가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데 세계 3분의 1 침체라는 거는 글로벌 3분의 1 국가들이 침체라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데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지만은 로이터를 통해 가지고 IMF 국제통화기금의 총재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 3대 경제국인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이 모두 동시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단스케은행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가 유럽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시장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의 임금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2011년 이후 최고치를 찍는 이런 상황들이 연말에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인데 사실 석유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이제 전면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중국이 다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유가가 최대 11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연준이 FOMC를 통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다. 고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불안감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노동시장 데이터들, 뭐 여러 경제 지표들 그런 것들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가 왔던 적이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수께끼고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 지표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은 이제 월요일 출장했고요. 내일부터 급여를 비롯해서 노동시장 지표들, FOMC 12월 의사록 그리고 뭐 일부 기업 실적 발표도 하나씩 이제 이어집니다. 경제 지표 일정표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표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예상치가 빨간색이 많죠. 좀 더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보면은 이제 S&P 글로벌 제조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건축 지출 쪽은 건설 지출 쪽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 결국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 침체 쪽에서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또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ISM 제조 PMI가 나오는데 제자리 수준일 거고 그리고 의사록이 나오는데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금리 인상 문제가 다시 또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면은 ADP에서 발표하는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인데요. 하지만 ADP 지표는 40만 개 정도의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이어지는 이제 비농업 분야의 페이롤 그 지급 명세서죠. 급여 명세서가 얼마나 나가냐인데 이게 한 4만 건 이상 급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그 실적 발표가 조금씩 이어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월그린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요일 날 이제 노동지표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 실적 발표,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여기까지 애프터마켓 김태수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었죠. 그래서 간단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월가에서는 2023년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은 월가 전문가들의 미국 증시 전망이 역대급으로 빗나간 해였다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는 장밋빛 낙관론이 우세했었는데요. 전혀 실현되지 않았던 거죠. 2022년 S&P 500 전망을 봤을 때 골드만삭스는 5,100선에서 마감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4,400을 예상했었는데요. 실제로는 3,800포인트에서 마무리됐었죠. 그럼 2022년의 전망은 왜 빗나갔던 걸까요? 40년 만에 온 최악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연준이 초강경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연말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또 다른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죠. 그리고 예상보다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전망에 대해서 월가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4,000선을 간신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개 IB들의 평균 전망치는 4,031로 집계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낙관적인 도이치뱅크와 가장 비관적인 BNP 파리바의 전망치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같이 폭넓은 지수 전망 범위는 꽤 이례적이라고 하죠.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중반쯤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하락했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증시 조정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몇 안 되는 전략가 중 한 명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은 증시가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치면서 놀랄만한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전망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론 쪽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비관론 쪽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측하는지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이죠. 낙관론 입장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증시가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S&P 500 전망치는 4,750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관론 입장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수가 35% 추가 하락해 2,5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내년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주요 기업 CFO의 80% 이상이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50% 이상은 다우지수가 3만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2023년 증시 전망이었고요. 내일부터는 마감 시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